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1월 8일 날 여러분들이 승진시험을 보셨을 텐데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 뭐 발표가 있어서 승진 여부가 결정이 돼 있겠네요. 일단 이제 고생들 많으셨고 일단은 1월 8일 날 시행됐던 2022년 경찰 승진 형법 기출문제 강평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합격하신 분은 뭐 기출문제 볼 필요 있느냐? 뭐 합격했는데 뭐 또 떨어지신 분들, 뭐 좀 승진 못하신 분들은 뭐 또 기분 나빠가지고 뭐 강의를 듣고 싶지도 않다, 짜증난다. 그래서 또 이제 강의를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의미로든 또 뭐 여러분들이 경감 승진이면 몰라도 이른바 경위 승진까지는 또 형법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감 승진에 또 형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형법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이나 또 다음을 이제 노리는 또 이제 조금 이른바 상처받은 우리 이제 영혼들도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이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서 아, 내가 왜 이런 문제를 틀렸을까? 아니면 뭐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총평입니다. 총평. 제가 이제 뭐 23년간 경찰 형법을 강의했기 때문에 뭐 승진 시험도 매해 뭐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뭐 최근에 승진 시험 중에서는 뭐 가장 무난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일단 학설 문제가 여러분들이 겁을 먹고 있는 학설 문제가 딱 하나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 지문도 가장 만만한 뭐 학설의 넘버원이 사실의 착오 아닙니까? 사실의 착오 중에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만만한 기출 지문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학설 문제는 틀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 관련 이론 문제가 바로 이제 7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좀 이론 문제를 등한시한 분들은 뭐 좀 지문 중에 틀릴 만한 것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는 법조문도 좀 자세히 보고 시험을 대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 빼고 전부 다 바로 이제 판례였죠. 그러니까 이번 경찰 시험에 뭐 여느 때처럼 승진 시험은 판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95%가 판례가 출제됐고 뭐 경감부 시험이나 일반 채용도 뭐 90% 이상 판례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이런 명제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래서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이번 시험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무난한 시험이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오히려 뭐 예전 승진보다 쉽지 않았을까. 좀 난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스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박스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 개수선택형인데 이번 승진시험은 전부 다 조합선택형. 그것도 조합선택형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뭐 OX 그런 바로 이른바 조합형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바로 역대 승진시험 중에서 그러니까 최근 한 5년간의 승진시험 중에서는 가장 쉽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번 형법시험에는 고득점을 했을 거예요. 형법 때문에 망쳤다 이런 분은 없으시다고 봐요. 거의 뭐 제 생각은 뭐 하나 틀렸냐 2개 틀렸냐 여기에서 뭐 하나 더 맞았으면 만점인데 이런 분들이 많았고 아마 만점도 꽤 많았을 것 같지 않나. 뭐 바로 100점도 꽤 많았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공부 좀 하셨다면 무난히 90점 이상은 득점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쉬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어떤 문제가 없었고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고 또 여러분이 봤던 문제집에서 주로 출제가 됐고 또 설사 못 봤던 판례가 나와도 그건 몰라도 다른 지문들이 쉬웠기 때문에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시험은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자, 좀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요. 일단 이제 형법 총론과 강론의 출제 비중을 봤더니 총론이 19문제가 나오고 강론이 21문제가 나왔어요.
48%가 나오고 52%니까 뭐 보통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큰 뭐 예전과 변화가 없죠.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문. 아까도 말했지만 지문의 출제 비중이 8개의 지문이 나왔어요. 총 160개의 지문 중에서 8개의 지문.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5%죠. 바로 이런 학설과 법조문 관련 지문이 5%가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판례가 이른바 152개가, 즉 95%가 판례로 출제됐기 때문에 특히 경찰 승진은 판례 싸움이라는 것이 더 강조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직해요. 승진 준비하신 분에게 어려운 학설 문제를 많이 내는 것도 이건 출제 취지에 본질에 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바로 판례 그리고 이제 법조문 지문 이런 것들로 구성해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험은 나름대로 출제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뭐 쓸데없이 학설을 묻는 문제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학설도 딱 하나 지문 나왔는데 사실에 차고 출제가 예상되는, 여러분들이 기출로도 많이 봤던 바로 출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학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판례를 다시 분석해 보면 최신 판례. 자, 저는 이제 최신 판례를 주로 2개년, 2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이죠. 이렇게 뭐 2개년 판례를 최신 판례라고 분석하는데, 이 2개년 판례, 2020년부터 21년 2개년 판례가 바로 12개, 그러니까 12개의 지문이죠. 최신 판례가 12개의 지문이 나왔어요. 12개의 지문이니까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한 7.5%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최신 판례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최신 판례가 바로 12문제 나왔고 비율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7.5% 정도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을 계속 준비하신 분들은 최신 판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최근에 바로 최근 2개년 바로 최신 판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문제. 박스 문제가 우리 이번 승진 시험에는 8개가 나왔어요. 8개가 나왔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개수 선택형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승진 시험은 의도적으로 쉽게 출제하려고 해요. 출제위원들이 승진 시험을 좀 바로 쉽게 출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 일반 채용이나 경감부 시험은 박스 문제가 나오면 개수 선택형 지문들이, 개수 선택형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어렵거든요. 모두 몇 개인가 이거. 개수 선택형이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승진 시험은 뭐 최근에 기출 분석해 보면 승진 시험에 개수 선택형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시험을 좀 쉽게 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승진 시험에는 개수 선택형 문제가 많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채용이나 경감부 시험처럼 바로 잘해봤자 한두 개지 이 개수 선택형 문제로 쫙 까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요즘의 출제 경향이 내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강평을 받고, 그래서 이 정도 대강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개별적 문제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대개는 무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해설지만 봐도 강의 들을 필요 없이 뭐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또 뭐 그 외적인 해설지에서 언급되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듣게 되니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1번 문제가 나오고 있죠. 뭐 1번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재형법정주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항상 형법의 1번 문제는 재형법정주의고, 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재형법정주의가 원래는 어렵거든요. 특히 박스 문제로 나와서 채용이나 승진처럼 모두 몇 개인가 내버리면 1번부터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기분 잡쳐버려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숨 쉬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뭐 승진 시험에는 아주 무난하게, 일단 박스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지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일단 낯익은, 그러니까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뭐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예전부터 많이 봤던, 채용시험에서도 봤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번과 2번이 최신 판례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이제 뭐 승진 최신 판례 특강에서도 언급했지만
출제가 가능한 그런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비록 최신 판례가 나왔지만 답은 4번에 있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이 1번에 1번 바로 이제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제에서의 위작의 의미. 자, 우리 수험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공전자 기록 위작제에서 위작의 의미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작이란 말은 바로 이 정보 처리에 그러니까 입력할 권한이 정보 처리 장치에 입력 권한이 없는 자가 바로 사무처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공전자 기록 위작죄의 위작이라고 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판례도 있었고 뭐 기출도 있으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신 판례 나왔던 게 뭐냐면 그러면 사전자 기록 위작죄에서의 위작도 공전자 기록 위작죄의 위작과 같은 개념으로 같은 바로 뜻으로 봐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아니 당연히 동일한 법률에 바로 동일한 같은 형법에 공전자 기록 위작죄, 사전자 기록 위작죄니까 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용어는 동일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뭐 문제가 되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애워도 맞출 수 있겠지만 왜 문제점이 있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문서 위조죄의 위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공문서에 관한 죄는요. 유형위조, 무형위조를 다 처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죄도 있고 무형위조인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위조는 위조라고 표현을 하고 무형위조는 작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했지만 사문서에 관한 죄는요. 바로 유형위조는 처벌합니다. 사문서 위조죄가 있죠. 그러나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처벌하고 한마디로 우리 형법에는 허위사문서 작성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서에 관한 죄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서에 관한 죄는 이렇게 유형위조, 무형위조를 다 처벌하고 공문서는 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만 처벌하고 무형위조는 벌하지 않는데 객체가 다르다고 해서 공전자 기록과 사전자 기록 객체만 다를 뿐인데 바로 공전자 기록엔 바로 유형위조, 무형위조를 처벌하지만 사전자 기록 위작죄는 사문서에 관한 죄는 바로 유형위조만 처벌하고 무형위조는 벌하지 않는데 만약에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정보 입력을 사전자 기록 위작죄에서 위작으로 봐버리면 야 문서에 관한 죄는 무형위조는 원칙 벌하지 않는데 왜 객체가 다른 사전자 기록에서는 무형위조도 처벌하느냐? 그게 무형위조 아닙니까?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있는 자가 바로 허위정보 입력하는 게 무형위조인데 바로 문서와 달리 사문서와 달리 사전자 기록에는 무형위조도 처벌한다고 보는 것은 이건 형법상 바로 형법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책에 맞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소수 의견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소수 의견은요 사전자 기록 위작죄 위작은 그냥 정보 입력 권한이 없는 자가 바로 이 사무처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처리자의 그러니까 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정보 처리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력하는 것만 위작이라고 봐야 되고 이른바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위작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있죠. 그런데 우리 다수 의견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판례죠. 우리 판례는 다수 의견은 판례 입장이니까 다수 의견이 판례니까 다수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여러분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일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용어는 동일하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자 기록 위작이나 공전자 기록 위작은 통일한 법률을 규정했는데 바로 위작의 개념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사전자 기록 위작도 바로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위작으로 보는 것은 이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 최근에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1번의 경우는 여기 보니까 반한다고 나와 있는데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1번은 틀렸습니다. 이 판례 이름 허위정보 입력사건이죠. 허위정보 입력사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2번은 더 최신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2021년 8월달 판례입니다. 8월 26일 날 판례니까 뭐 5개월도 전이죠. 아마 시험 보기 전에는 4개월 막 지났는데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게 굉장히 지엽적인 법률인데 우리 형법의 138조를 보시면요, 바로 법정, 국회의장, 바로 모욕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행위태양이 모욕 또는 소동인데 여기는 이제 법정 소동죄, 법정 모욕죄, 법정 소동죄인데 구속 요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목적범입니다.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 이걸 구속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 과연 거기서 말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알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대법원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비록 법조문상은 법원의 재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법정 소동죄의 보호법익이 법원의 재판 기능입니다. 법원의 재판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법조문상은 법원의 재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원의 재판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바로 보호 대상이 되니까 이때의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시키는 것은 바로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죠. 즉 이것은 체계적 해석이고 바로 논리적 해석이지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법원의 재판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지 왜 법원의 재판이라고만 규정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느냐. 그런데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우리 형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요 헌법재판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원밖에 없었지 헌법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입법자들은 법원의 재판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바로 구속요건으로 정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점을 여러분이 고려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 소동죄, 모욕죄에서 바로 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에서 이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된다.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1번과 2번이 바로 최신 판례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가 예상되니까 어려운 판례 아니니까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3번과 4번은 다 기출 판례들이죠. 한마디로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는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좁게 해석하게 되면 바로 가벌성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되겠죠.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의 경우는 확대되더라도 유추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데 반하죠. 피고인에게 불리하니까 유추금지에 반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유추석 금지 원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판례 지방세 수납 바로 영승사건에서 봤듯이 바로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바로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 해가지고 바로 공무소나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유추석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 잘할 것 같아요. 이 판례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판례들이 여러분이
종종 보게 되는데 이 4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른바 올바로 시스템 사건에 대한 판례인데 바로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해 가지고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고 해서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계약 등에 의하여, 이게 키워드죠? 바로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이나 공무소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이다. 그래서 4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문제가 솔직히 1번, 2번은 최신 판례니까 최신 판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1번, 2번 보고 겁먹을 수가 있는데 적절한 걸 고르겠으니까 4번이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인데 기출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만만한 판례인데 4번이 옳은 문장이더라고. 그래서 1번의 답을 고른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거죠. 자,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이제 형법의 바로 적용범위죠. 형법의 적용범위. 자, 여러분들이 형법의 적용범위도 그렇게 어려운 판례들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다 쉬운 판례들만 쉬운 다 기출 판례입니다. 2번 틀리면 어떻게 보면 승진 포기하는 게 나아. 2번도 틀렸다. 그러면 이건 아니죠, 이건. 2번은 너무 쉬운. 왜? 우리가 일반 채용 때나 채용 시험이나 승진 시험 준비할 때 가장 만만한 판례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 2번 판례를 보시면은요. 2번 판례를 보시면 자, 2번에 1번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다가 개정된 법의 시행 전에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건 재형법정주의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 것도 아니고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왜? 부칙도 형법이에요. 부칙도 법률이니까 법률에다가 신법의 소급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재형법정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재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형법 1조 2항 바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바로 이 신법이 국법보다 경할 때는 신법에 의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국법과 신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해야 되죠. 여러분이 공부했지만 형의 경중의 비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요. 선택형이나 병가형이 있으면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로 신법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선택형으로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지만 5년 이하고 국법은 바로 이른바 1천만 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신법이 그러니까 국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신법은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니까 우리가 이제 최선만 따지면 신법이 유리할 수도 있죠. 왜? 신법은 벌금형 선고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국법은 무조건 징역형인데 그런데 기억나시죠? 형의 경중의 비교는 치약을 생각하겠습니다. 치약을 생각해라. 우리말로 치약. 이걸 이제 바로 법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치약은 5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3년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중한형. 여기는 5년, 여기는 3년이니까 이런 경우는 신법의 형이도 중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신법이 더 중하니까 바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법에 비하여 바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법의 형이 더 경함으로 아닙니다. 신법의 형이 더 중합니다. 중함으로 바로 이른바 국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동기설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법률의 변경의 법률의 동기를 따져봤다.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바로 여기서 반성적 고려에서 형이 개폐됐다. 이건 뭐야? 이게 법적 견해의 변경. 이런 경우는 가벌성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른바 국법의 추구표가 부정되죠. 반면 바로 다른 사정의 변칙에 따라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사실관계의 변경. 이 경우는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국법의 추구표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바로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 개폐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는 법적 견해의 변경, 그 밑에는 사실관계의 변경, 가벌성 소멸, 다른 말로 구법의 취급표 부정, 신법의 소급표 인정. 여기는 바로 사실관계의 변경,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구법의 취급표가 인정돼야 될 것이고 반면에 신법의 소급표가 부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른바 처벌할 수 있다는 동기서의 입장이고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이것도 뭐 기출문제죠. 범죄 후 법률이 개정돼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에 의하면 법정형이 가볍다면 이 신법, 행위시법인 구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인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간에 기준이 됩니다. 왜? 그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4번도 5가 바로 이제 기준이 되는데 여기는 구법이라고 했으니까 4번은 X가 되겠죠. 옳은 문장을 고려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 2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무난하게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승진을 준다는데 나 2번 틀렸다. 그러면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자, 예상했던 법인의 처벌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 범죄 능력과 형벌 능력에 대한 바로 출제가 이루어졌네요. 자, 여러분이 이제 3번의 1번이 중요하죠. 3번의 1번이 여러분이 공부했던 청소차 사건입니다. 청소차 사건. 그럼 여러분이 이걸 뭐라 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보면은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사무가 기간 임사무냐, 고유의 자치사무냐에 따라서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으로서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상 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가 문제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바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다. 고유의 자치사무 경우는 바로 이건 국가의 기관이 아니고 공법인으로서,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공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상 법인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공법인도 법인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고 만약에 공무원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기간 임사무라면 이건 바로 국가기관의 바로 일을 대행할 뿐이기 때문에 그때의 사무는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무가 기간 임사무라면 자, 여러분이 이건 항만순찰 사건이죠. 이 사례는 항만순찰 사건인데 이런 경우 항만순찰 사건 이런 업무는 기간 임사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바로 입법행위가 있더라도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벌규정상 법인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거든. 여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판례 이거 바로 이 지금 청소차 사건은 고유의 자치사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순찰 사건은 기간 임사무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출문제에 보면 고유의 자치사무란 말을 써주니까 쉬웠는데 여기는 더 깊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앞 공무원, 지방자 공무원이 압축 트럭 청소차를 운전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른바 적재 과죽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바로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한 바로 이 도로법 위반 사건. 이게 이제 청소 사건인데 이 경우는 바로 고유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바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다가 아니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청소차 사건 알겠죠? 이 청소차 사건은 이 지방자치단체 속 공무원의 사무가 바로 고유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바로 도로법 86조가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도 처벌한다 했는데 그 법인에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인으로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청소차 사건은 고유의 자치사무고 바로 항만순찰 사건은 기간 임사무다.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은 우리가 이제 출제될 줄 알았죠.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가 되는데 우리가 출제될 줄 알았던 것은 일단 다른 기출에서도 최근에 나왔어요. 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 이전에 키워드, 법인 설립 이전에가 키워드죠.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답은 얻어야 되겠지만 항상 형법은 왜가 중요합니다. 왜? 자, 여러분이 양벌 규정상 법인 처벌의 근거가 뭡니까? 법인이 왜 처벌돼요?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에 의하면 법인 처벌의 근거는 바로 법인의 바로 이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일명 과실 책임설이죠. 그러니까 바로 선임 감독, 종업원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데 지금 문제는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이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의 행위를 바로 처벌할 수는 없죠. 법인에게 그러니까 이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 행위를 법인을 그걸 가지고 양벌 규정상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왜? 그 당시는 법인이 바로 설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에 선임 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바로 법인 처벌의 근거가 과실 책임설인 입장에 의하면 바로 법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여러분이 이건 재형법조항제도 관련이 되죠. 양벌 규정에 법인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 보니까 법인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그런데 성질이 유사하게 해가지고 바로 법인격 없는 사단도 바로 법인과 유사하고 봐가지고 그 양벌 규정을 바로 양벌 규정의 법인격 사단도 포함시켜서 처벌할 수는 없죠. 그렇게 보는 건 유추해석이죠. 그래서 양벌 규정을 근거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을 법인으로 유추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이것도 뭐 가장 중요하죠. 합병. 자, 논점은 바로 그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합병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질상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만 옳은 문장이 되겠고 3번은 틀렸는데 여기도 뭐 3번 문제도 어렵지 않죠. 왜?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이 1번하고 뭐 3번, 4번은 문제가 없는데 다 기출이니까 잘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1번과 2번에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 이유는 최신 판례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1번과 2번을 고민했어요. 1번은 최신 판례가 아니야. 그런데 1번을 몰랐죠. 왜냐하면 바로 기간 임사무냐 고유의 자치사무냐에 따라서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등이 되냐는 알고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청소차 이 지금 1번이 이게 이 공무원의 사무가 기간 임사무인지 고유의 자치사무인지를 몰라가지고 1번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2번도 최신 판례를 공부 안 해가지고 2번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 중에 고민해가지고 찍은 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일단 2번 최신 판례가 공부돼 있으니까 2번이 맞으니까 1번이 헷갈리더라도 당연히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반대로 최신 판례 모르더라도 1번 공부했어 깊이 있게 뭐 우리 뭐 형법 판례로 3.0에도 다 출제돼 있죠. 한마디로 청소차 사건, 청소 사건은 바로 고유의 자치사무다. 항만 순찰 사건은 기간 임사무다. 이렇게 뭐 다 강의를 했으니까 그것만 알아도 아 1번은 청소 사건이구나. 고유의 자치사무구나. 그러니까 바로 법인이 양벌 규정상 처벌 대상이 되겠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벌 대상이 되겠구나. 이러면 설사 2번 모르더라도 1번을 알고 있으니까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봅니다. 다음 이제 4번으로 가봅시다. 자, 4번. 자, 여러분이 4번의 경우는 바로 일단 이제 공범과 신분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부작위범, 뭐 결과적 가중범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돼서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4번의 경우에서도 실은 이제 판례에 의하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보시면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범죄.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범죄. 이걸 우리가 진정신분법.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이건 잘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O가 됩니다.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아버지를 살게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 을을 교사해가지고 을의 아버지 A를 살해하게 했을 때, 자, 을은 당연히 전속살해죄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교사자 갑이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처벌이 아니라 교사범위 끝에 보통살인죄 교사범위 성립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문제가 다툼이 2번이 다툼이 있어요. 우리 통설에 의하면요, 이 경우는 뭐가 돼?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위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설에 의하면 이건 바로 처음부터 성립과 공범의 성립과 처벌이 33조 단서에 의해서, 왜? 비신문자가 부집에 가혹했으니까 단서에 의해서 가벼운 범죄가 성립하고 가벼운 처벌하니까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위 성립하고 따라서 보통살인죄로 처벌을 하겠죠. 이게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례 의함이니까 판례는 안 그래요. 자, 비신문자가 부진접에 가홍하더라도 그 비신문자의 공범의 성립만큼은 신분의 연대성을 인정한 법문에서 구합니다. 따라서 갑은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보통살인죄가 아니라 갑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처벌은 단서에 의해서 보통살인죄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성립을 봤으니까 여기는 보통살인죄가 아니라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되니까 전속의 교사범이 성립해야 되니까 2번이 틀렸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3번의 경우는 너무나 쉬운 거, 우리 판례는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자기의 발생 거, 법률행위, 법령, 계약, 그리고 이른바 그러니까 계약, 우리가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자기의 발생 근거를 법령,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행위,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것은 여기서 말한 바로 실의칙, 사회상규, 조리상 자기 의무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3번은 O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바로 이른바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의 뜻은 알고 있죠. 중한 결과가 과실인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한 경우도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 된다는 이론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현주권율 방하 치상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결과를 애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것을 포함함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범죄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인데,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공무원에게 살상을, 그러니까 일부 집단이 고의로 공무원에게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를, 자, 비록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애견 가능한 것이라면 다른 집단원도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 가중범의 바로 뭐다? 공동정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른바 바로 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직을 방해하는 이른바 그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공무원을 살상했을 때 다른 바로 공모자가 그 사상의 결과를 애견할 수 있었다면,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비록 중한 결과를 공동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중한 결과에 대한 애견 가능성만 있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인정하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경우도 옳은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 4번까지 4번을 풀어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작 시험에서는 2번에서 딱 답이 나와버리면
실은 3번과 4번은 볼 필요도 없이 넘어갔어야겠죠. 4번이 바로 그 유명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5번은 일단 박스 문제가 나왔네요. 박스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박스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겁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몇 개이냐는 개수선택형 문제는 어렵지만 이게 조합선택형이고, 조합선택형 중에서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옳은 것끼리 바르게 조합된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쉽더라도, 그러니까 어렵진 않지만 옳은 것끼리 조합된 거, 뭐 기억리을, 뭐 또는 뭐 2번에 니은 디귿 이런 것들도 좀 쉬운데, 더 쉬운 게 뭐냐? 박스 문제 중 가장 쉬운 출제의 패턴이 유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연결형 문제. 연결형 문제. 박스 선택형 문제 중에서도 가장 쉬운 거. 연결형 문제. 그러니까 OX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박스 문제지만 굉장히 출제 패턴은 난도가 낮은 출제 패턴이다. 자, 먼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이름까지 옳고 그름을 표시하라고 그랬네요. 자, 기억번에서 낯익은 바로 법률로 나와요. 휴즈코크 사건, 그라우팅 공사 사건, 휴즈코크 사건, 인과관계 인정, 부정, 인정. 여러분이 뭐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늘 말씀드렸죠. 출제가 워낙 유력하다 보니까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3, 4번 9 이렇게 나오듯이 이유 필요 없이 키워드 나오면 인정, 부정이 결론만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는 결론, 인정, 부정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바로바로. 여러분이 뭐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맞출 수가 있어요. 휴즈코크 사건 인정, 그라우팅 공사 사건 인정,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2번 조심할 거. 여러분들이 2번의 경우는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요. 신해철, 바로 그 유명한 가수 있었죠. 바로 2번이 신해철 과실치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례 이름을 뭐 고인이 됐지만 신해철 과실치사 사건이라고, 판례 이름을 신해철 사건이 아니라 신해철 과실치사 사건이라고 말한 것은 과실치사죄가 된다는 거야. 누가? 의사가. 바로 의사가. 그러니까 이미 결론 나왔어. 정확히 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죠. 그러니까 신해철 과실치사 사건은 의사의 죄책인데 과실치사죄가 되니까 판례 이름을 신해철 과실치사 사건이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걸 여러분 보면 과실치사가 됐다는 건 뭐야? 과실행위와 사망사에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과실치사죄가 되겠죠. 바로 이른바 과실범. 과실범도 결과범이니까 인과관계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수술 후 의사 갑의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자, 의사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자, 신해철 A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판례가 왜 의미가 있냐면 A가 갑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태어난 사실이 있어. 이게 함정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망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돼 있죠. 그러더라도 갑의 과실과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있다는 거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판례 이름이 신해철 과실치사 사건인 거야. 그래서 과실치사죄가 되니까 인과관계 인정.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번 살림실화 사건, 대표적 판례죠. 살림실화 사건은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X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상대의 과실이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인과관계가 부정되니까 바로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는 이 잘못은 이 실화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아니죠.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상당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5가 되죠. 그러니까 인과관계 부정입니다. 인과관계 부정. 살림실화 사건, 인과관계 부정의 대표 판례야. 그리고 리을이 안전거리 미준수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바로 이른바 이미 정차에 있는데 뒤쫓아 오던 택시가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들이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앞살 충격에서 바로 상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갑에게 안전이 주자는 이 법, 바로 안전거리 미준수의 이 법, 안전거리에 위반이 있더라도 이것은 그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어. 인과관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니까 O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뭐 아는 판례들이야. 휴즈코크 사건 인정, 산림실화 사건 부정, 안전거리 미주수 사건 바로 부정이죠. 부정. 그리고 여기 말한 신해철 과실치사 사건 바로 여기는 인정이니까 결론적으로 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인과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만큼은 바로 이유보다도 결론보다도 바로 그러니까 이유보다도 결론 중심 인정 부정이 바로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가서 볼 거 6번 문제죠. 자, 고의. 자, 문제가 고의 지금 고루고루 잘 나오고 있네요. 고의도 6번도 틀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바로 판단에서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기 일반인이라고 바로 일반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일반인이 아니라 여기는 마지막은 행위자여야 됩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여러분이 바로 2017년 판례고 출제가 예상돼서 계속 기출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그래서 마지막 행위자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판례가 그 유명한 평언닭집 고양이 사건이죠. 평언닭집 고양이 사건.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판례. 그래서 여기는 바로 범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평언닭집 고양이 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판례도 고의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명예훼손죄도 중요하죠.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바로 명예훼손은 고의 인정 부정? 부정. 그래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기억나시죠?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 목사의 어떤 바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바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은 O가 될 것이고 4번이 바로 이제 이른바 세월호 사건에 대한 판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사건에 대한 판례죠. 부진정 부작위범도 바로 부작위한 살인죄, 이준석 사건이 부작위한 살인죄니까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고의는 반드시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바로 이 목적이라든지 범행 의도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는 필요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애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그래서 바로 4번의 경우는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극적 의욕이나 목적은 필요 없고요. 바로 이른바 바로 이 의무를 자기가 이행하지 않게 되면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애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내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걸 애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여기서 키워드 결과 발생을 용인설 미필적 고의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알겠죠?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O. 그러니까 이준석 사건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잖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부작위한 살인죄를 인정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4번은 O가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번을 봅시다. 7번.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1번에 뭐 실력자들은 2번도 안 봤을 겁니다. 바로 1번에서 답을 골라가지고 1번 지문 보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한번 볼까요? 7번 박스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렸죠? 박스 문제가 오히려 일반 이런 우리 아까 뭐
그 6번 같은 이런 문제 더 쉽다니까. 왜? 연결형 문제잖아요.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게. 자, 이게. 그래서 다음 기억부터 릴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 나오게 됐죠. 자, 기억본 보시면 이게 이제 유일한 학설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공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계륵이라고 할 수 있는 학설. 근데 학설이 실은 이제 중요한 것들은 몇 개 봐둬야 돼요. 그 중에 넘버원이 뭐예요? 항상 말씀드렸죠? 학설의, 형법의 학설의 양대축, 양대산맥, 사실의 착오, 위전착입니다. 더 따지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학설의 넘버원은 사실의 착오죠. 자, 그게 나왔네요. 유일한 학설 문제. 자, 갑이 A를 살해하려는 고의로. 자, 바로 이 어둠 속에서 B를 A로 오인하고, 오인, 이게 뭐야? 바로 객체의 착오죠. B를 A로 오인하여 총을 쏴가지고 살해했다. 자, 이게 바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죠. 구착 중 객착입니다. 구착 중 객착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구착 중 객착은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동일해요. 한마디로 발생사실에 고의기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구착 중 객착으로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이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발생사실. 여기서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B가 죽었으니까 B에 대한 살인죄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모두 동일하니까 1번은 틀렸고, 이게 학설 문제지만 가장 만만한 학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기억을 틀려놓고 학설 나와서 틀렸습니다. 이건 변명입니다. 다음 니은번. 니은번도 이제 사실의 착오의 가장 대표적인 A급 판례죠. A급 판례. 사실의 착오 판례 중에 가장. 자, 니은이 바로 뭐예요? 구착 중 여기는 방착이죠. 구착 중 방착은 바로 법정적 부합설. 우리 판례가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판례 의함이니까 법정적 부합설인 우리 판례에 의하면 구착 중 방착은 결과 발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생사실에 고의수가 나오니까 여기는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아니라 고의범인 상해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구착 중 방착이다. 우리 판례인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구착이기만 하면 그것이 객착이든 방착이든 관계없이 발생사실의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그래서 바로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니은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은 법률의 착오에 오인의 정당한 인정 여부. 여러분이 강의 때 그랬죠? 법률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의 판례인데, 여기도 이유보다는 키워드 따가지고 바로 인정 여부가 중요해. 인과관계처럼. 바로 이게 가감 30전 대보초 사건이고, 우리 판례는 바로 여기서 키워드는 검찰의 이전에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은 바, 이게 바로 이른바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디귿 X. 그리고 이제 리을. 이 리을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왜? 리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기출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그래도 생소한 판례야. 조금 좀 어려운 판례가 되기 때문에 이 리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일명 수원 외국인 학교 사건인데, 자, 외국인 학교 경영자 갑이 학교의 교비에게,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교비에게는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비 자금을 다른 외국인 학교에 대여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형법상으로 말하면 이건 뭐가 돼? 횡령죄가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사립학교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 보니까 갑이 외국인으로서 자기가 여기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했다. 나는 한글을 잘 모른다. 능숙하지 못하였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을 대한 안건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자가 독자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또 더 나가서 이 대영이가
바로 이 적법한 자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대행위가 적법한지, 이 대행위가 적법한지를 바로 관할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여기죠. 자, 바로 이건 했다, 안 했다는 것이죠.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않았더라도 형법 16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 우리 판례는요, 조심할 거. 일단 이제 이른바 관할 도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하지 않았다. 첫 번째. 그리고 또 방금처럼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했다 하거나 학교 설립 운영단체의 당사자에 불과한, 바로 또 하나 여기는 빠졌는데 다른 기출문제는요, 그게 써져 있었어. 다른 그 학교 운영위원회, 바로 이 관할청에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설치 운영 협약의 당사자에 불과한 관할청의 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빠졌는데 여기가 이제 뭐가 빠졌냐, 바로 아까 말한 관할청의 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했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관할청 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자금을 비약도에 대였다고 바로 보고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는 바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이제 여기 바로 그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비록 자기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바로 관할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의 자금 대안건을 보고한 사실만 가지고는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16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틀렸죠?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원, 여기 외국인 학교가 수원 외국인 학교니까 수원 외국인 학교 사건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리을 같은 경우도요, 실은 못 봤던 판례였지만 늘 말씀드렸죠.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가 훨씬 작아요. 적으니까 그것만 잘 알아두면 되는데, 여러분 기억상 여러분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리을은 본 적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상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를 정리해놨는데 리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처음 본 판례라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판례 없었는데 그러면 부정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면 전부 다 옳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설사 리을이 가장 어려운데 리을을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기억 리을은 가장 기술적인 판례입니다. 사지착오에서. 그러니까 학설이고 판례니까 XX는 나와줘야 될 거겠죠. XX가 나와주게 되면 이제 바로 답이 2번과 4번으로 이제 결정이 돼. 여기서 이제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O냐 X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래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판례만 일단 중점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그거 외에는 부정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데 우리 판례가 인색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못반 판례가 나왔다.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 여부가 문제가 나는데 나는 생전 처음 본다 그러면 바로 부정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신상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로 가면 답이 4번을 골랐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번 문제를 볼까요? 8번 문제. 자, 8번도 일단 뭐 박스가 나오니까 일단 여러분이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겁먹을 필요 없죠. 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판례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런 패턴, 이런 출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종의 뭐 사령 문제인데 경찰 승진의 경우는 특히 실무를 담당하니까, 현실적인 사건을 담당하니까 그 사건 해결 능력, 사건을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령 내지 준사령 문제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런 출제 유형이 저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바람직한 출제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번 보니까 1번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처희롱 사건이죠. 처희롱 사건. 여러분이 판례 이름 처희롱 사건이고 여러분이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자, 이게 개괄적 고의였죠. 우리 판례에서 개괄적 고의. 죄책은 살인죄였습니다. 자, 바로 기억본 보십시오.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그래서 개괄적 고의라는 거야.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했던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살인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귿번 보십시오. 판례는 가경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여 살인미수죄와 과실자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 아니죠. 바로 2번의 경우는 소수견해는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극히 소수견해고 우리 판례는 바로 이걸 개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번. 이게 바로 판례가 아니고 상식입니다. 상식. 이게 이제 우리 형법의 기본 이론인데 그런데 의외로 니은을 틀린 분들이 많아요. 왜? 법조문을 등한시하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증거인멸죄는 객체가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만이 객체가 되는데 여기는 자기가 죽였잖아.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A를 매장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구속요건의 작용도 없죠. 왜? 객체가 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증거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증거는 증거인멸죄의 증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증거를 인멸 목적으로 예컨대 그 사체를 땅에다 묻었다. 그러면 증거인멸죄입니까? 바다에다 버렸다. 증거인멸죄요? 아니죠. 이건 자기 사건 아닙니까?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만 객체가 되니까 바로 니은은 틀리는데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요. 니은을 틀린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걸. 왜? 이건 판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가 성립을 하는데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X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결론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니까 증거인멸죄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죄의 구속 요건의 당성도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이 맞죠. 이게 맞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O, 니은 O, 그리고 디귿은 X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니을번 김호학기 때 말씀드렸죠. 우리 학생들이 꼭 이것하고 헷갈려서 질문을 하더라. 바로 니을이 뭡니까? 그 유명한 낙산 비치호텔 사건이고 여기에 키워드는 여기죠. 상해의 고의로 구타했죠. 여기는 살인의 고의였고 그러니까 제1행위가 여기는 살인의 고의, 저기는 제1행위가 상해의 고의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일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아니라 뭐가 돼? 바로 낙산 비치호텔은 상해치사죄가 된다. 이걸 이제 우리 학자들은 일부 개괄적 과실로서 해결하는 견해도 있고요. 인과과정의 착오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데 죄명은 우리 판례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되니까 니을은 X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바로 적절한 것은 기억과 니은. 그래서 답은 1번만 답이 되겠죠. 1번만 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걸 제 생각은요. 틀릴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제 생각은 니은을 여러분이 판례가 아니다 보니까 니은을 X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O, X, X 이렇게 왜? 다 나머지는 쉬운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적절한 것이 기억만 돼야 되는데 기억은 없잖아. 기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 생각은요. 여기다가 이 1번이 기억 니은인데 실은 여기를 기억만 지문으로 해둬야 돼. 오히려 제 생각은 실력이 좀 수두리는 출제라면 1번을 기억, 2번을 기억, 니은 이렇게 해서 따로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를 X로 해가지고 1번에 기억으로 답할 사람도 있는데 출제자가 그걸 생각 안 했나 봐. 그래서 기억, 니은, 최소한이 기억, 니은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는 답을 어차피 기억, 니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여기 보면 디귿이나 리을은 이 디귿이나 리을은 아니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출제에 조금 세련미가 없다.
출제는 좋은데 이건 잘 냈어요. 이렇게 팩트는 좋은데 1번을 기억, 2번을 기억 니은해가지고 둘 중에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기억만이 없어서 조금 답 고르는 데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9번. 자, 9번을 보시면 자, 이법성 조각되는 경우인데 이거 이법성 조각서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1, 2, 3, 1, 2, 3이 다 기출 판례들이고 여러분들이 만만한 판례들이야. 우리 철주 사건, 이거 우리 작년 일반 시험도 나왔습니다. 자구행위가 아니죠. 1번은 자구행위 사건, 자구행위 문제인데 자구행위 아니다. 왜? 법정 절차한 청구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혼란을 가져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철주 사건은 바로 교통방해죄, 일반 교통방해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바로 철주 사건은 자구행위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의 경우는 바로 긴급피난의 문제죠. 여러분이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는 A대학교 측에서 바로 집회 저지 협조 요청에 따라 이른바 그 경찰관들이 출입문에 바로 출입을 막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신고 없이 다른 학교, B학교로 옮겨서 바로 집회를 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고, 왜? 신고 없는 5개 집회니까. 그러나 너가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A대학교에서 출입을 경찰이 원천 봉쇄하니까 우리가 B학교로 가서 바로 신고 없이 집회를 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판례는 긴급피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급박한 현지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긴급피난 해당 여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긴급피난 2개밖에 없더라. 대법원 판례 긴급피난 인정하는 판례 기억나시죠? 피조기 양치장 사건과 낙태수 사건이니까 이건 당연히 긴급피난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긴급피난 부정되는 대표적인 판례 방송 안테나 절단 사건, 여기도 바로 보충성이 없다. 보충성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충성이 없으니까 정당행위도 사회상대에 이배되지 않는 행위는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 인정되는데 여기도 없기 때문에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되는 방송 안테나 절단 사건. 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4번입니다. 그런데 4번의 경우는 일단 이제 공직선거법 251조가요, 후보자 비방죄인데, 후보자 비방죄가 보면 이 단서에 후보자 비방죄도 명예훼손죄처럼 바로 설사 후보자를 비방했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관위가 주최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자, 일간지에 소개가 돼 있으니까 후보자가 신문 한번 볼까요? 하면서 이제 바로 A 후보자에 대한, 자, 일간지에 지금 A 후보자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이라는 이게 적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일간지, 이거 뭐 조선일보 몇면 보니까 A 후보자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일간신문에 기사를 읽는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전과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일단 이제 비록 이것이 상대 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 자신이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지만, 바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유권자들에게 저 후보자가 전과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공적 동기도 있었다면 이것은 바로 공공의 이익에, 우리가 명예훼손죄 기억나시잖아.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에 비록 부차적으로 사적 이익이 부차적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후보자 비방죄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 그래서 바로 후보자 비방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되겠죠. 후보자 비방죄의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봅시다. 10번. 10번은 책임에 대한 바로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승진시험은 이렇게 총론부터 강론으로 목차별로 이렇게 교과서 목차별로 차근차근 문제를 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책임에 관한 설명이 가장,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자, 강도상의 공범사건 기억나시죠? 여기서 키워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입니다. 비록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증언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설사 바로 선사하고 허위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요, 일단 유죄 판결 확정됐으니까 사실을 바로 이렇게 진술하더라도 더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겠죠. 유죄가 판결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진실, 이른바 사실을 바로 이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게 키워드죠. 확정됐으니까 증언 거부권도 없고, 또 설사 바로 진실을 말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더 불리하게 처벌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해야 되고, 알겠죠? 바로 이른바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었는데, 아니죠?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어 위증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이 판례도 A급이죠. 기대 가능성에서. 그리고 위증죄에서도 강도상의 공범사건. 자, 그리고 2번. 이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우리 형법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문에 바로 개정된 법률조항이죠. 10조 2항. 우리 형법 10조 2항 심신미약자가 예전에는 필요적 감경이었는데 지금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의무적 감경, 감경할 수 있다는 의무적 감경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계속 물어보더라고. 작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심신미약자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자, 임금체벌 사건. 키워드는 이거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는데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데 여기는 맞게 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를 다른 기출문제 보니까, 자, 바로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부터 14일 내, 2주, 14일 내에 퇴직금이나 뭐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는데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바로 지불할 수 없었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적법행위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니까 당연히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건 뭐야? 책임의 사유니까 책임이 조각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왜 잘 쓰냐면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른바 임금 체불 사건, 퇴직금 체불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알고 있는데, 여기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내면 오류 버리는 분이 있어요. 형법 체계도 중요합니다.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뭐라고? 책임 조각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책임이 조각된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적법의 기대 가능성이 부정되는 판례. 자, 그리고 4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아교증 사건.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아닙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이다. 기억나시죠? 충동 조절장애, 소아교증, 성주물 성애증.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아니다. 예외적으로이다.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소아교증 같은 결함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장에 해당한다. 아니죠. 원칙적으로 심장애가 아니니까 바로 이 4번도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3번이 뭐 여러분이 당연히 많이 봤던 판례니까 답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조심할 거, 위법성 조각을 꼭 조심. 책임 조각 사유인지 위법성 조각 사유인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꼭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답을 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봤고,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1번의 경우는, 자, 바로 이제 그 미수론으로 출제가 되고 있네요. 미수론에서 출제가 되는데, 11번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기출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뭐 11번도
뭐 거의 대부분 다 맞았을 겁니다. 자, 11번에 1번. 강도 예비죄는 목적범이야.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원 만자인데 중요할 것은 이때 강도할 목적은 인식의 정도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강도할 목적은 바로 강도 예비모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여기서 중요한 건 미필적으로나마 뭐달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강도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준비하는 것은 강도 예비모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뭐 너무나 중요한 판례고. 2번, 자, 이것도 필로폰 바로 그 매매 사건에 대한 비교적 최신 판례. 여기를 보면, 자,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거. 자, 이것만 갖고는,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필로폰 매매죄의 실착을 인정할 수 없어요. 대신, 당시 필로폰을 소지,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명의 근접, 밀접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매매죄 실체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필로폰 매명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5.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일반 채용시험에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예외적인 상태를 물어봐가지고 필로폰 매매행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칙만 알고 있죠. 아니라고 돼 있잖아. 필로폰 매매죄 실착 부정만 알고 있는데 그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필로폰 매매죄 X로 가면 안 돼요. 원칙은 아닌데 방금 말한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필로폰 매매죄 실착이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도 알아두시고 3번은 뭐 지금은 이제 도박장소 등 개설죄인데 판례에 의하면 도박개장죄죠. 옛날에는 도박개장죄는 목적범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자, 여기는 바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그 순간 기소가 되고 실제로 도박의 행위짐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3번은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법조문 관련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4번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굳이 4번을 답으로 해야 됐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걸 답으로 함으로써 솔직히 1, 2, 3이 다 이 판례들이 무의미하게 돼버렸어요. 왜? 이건 어지간하면 알거든. 왜? 장애미수, 의무적 감경,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 중지미수, 필요적 감면입니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이 아니라 한다. 그리고 불능미수는 의무적 감면이니까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여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 불능미수가 이거고 중지미수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니까. 여러분이 앞에는 맞는데 여기서부터 틀렸는데 솔직히 승진 준비하신 분이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1, 2, 3 모르더라도 4번이 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4번을 굳이 낸다면 이 11번 문제를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내가지고 이것을 답으로 하지 말았어야지. 답을 피해가지고 여기서 답을 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로는 출제 세련미가 좀 떨어져요. 출제자가 왜 가장 만만한 걸 왜 답으로 냅니까? 그러면 1, 2, 3이 다 이런 게 변별력이 없는 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무난한 문제고 평범하게 출제했어요. 기출문제도 많이 내고 그런데 딱 하나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서도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승진의 공부에 정말 여념이 없었던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허탈했을 거야. 왜?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가지고 변별력이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부 좀 어지간한 사람도 고득점이 나오고 뭐 나 굉장히 막 잠 안 자면서 막 잠 줄여가면서 그거나 점수가 비슷해. 형법은. 그러니까 형법은 이번 시험은 무난한 문제였지만 변별력 면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어요. 좀 열심히 한 사람이나 적당히 한 사람이나 점수가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다. 왜?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니까. 4번이 가장 만만한 거. 1, 2, 3 몰라도 4번 알면 맞춰버리잖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답은 4번이지만
출제는 좀 이게 세련미가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번은 우리가 이제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한 바로 하나의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뭐 우리 경찰청 주간의 시험에서는요, 이 실착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한 바로 기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행의 착수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결론 위주로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자,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이번 시험은 적절한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출제 패턴상이요, 보통 우리는 바르지 못한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걸 많이 접했는데 실은요, 옳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적절한 걸 고르라는 것이 조금 난도 면에서는요, 수준이 높아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보니까 적절한 문제가 많네요. 이제 그 점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자, 먼저 이제 1번이 나와 있는데 이 1번이요, 부작위범의 실착, 정확히 말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실착에 대한 최초 판례가 아닌가 생각돼요. 제가 그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한 판례를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바로 2021년 작년 5월 27일 얼마 안 됐죠? 6개월도 안 됐는데 바로 이 작년에 판시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출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업무상 배임죄. 자,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물론 업무상 배임죄도 바로 부작위에서 범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부작위한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부작위를 실착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 한마디로 이제 바로 타인의 사무처리를 할 때 그 타인이겠죠.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애견되는 등으로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에 이음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부작위한 업무상 배임죄에서 바로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상 배임죄도 자수범이 그 부작위범에 의해서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을 때 부작위에서도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때 부작위를 실착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바로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애견되는 등으로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에요. 1번이 바로 2011년 5월달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은 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판례예요. 자, 2번의 키워드는요. 자, 이건 제가 보기로는 너무 자세히 출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바로 외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 밀착한 행위. 이게 키워드죠. 근접 밀착한 행위가 바로 행해진 때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내에서 자, 키워드가 이거예요. 보안 검색 때 나가지 않은 채입니다. 보안 검색 때 나가야 되니까 한마디로 신고하지 않는 바로 그 이른바 물품을 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서 보안 검색 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은 채 휴대용 가방 안에 해당 물건을 가지고 탑승을 기다린 것만 갖고는 실착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반출하기 위한 근접 밀착한 행위가 있으려면 보안 검색 때에 나가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지 않고 이제 가방에 넣고 여러분이 보안 검색 때 나가지 않고 줄 서 있다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만 가지고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가 되겠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로 3.0 지금으로 김현 형사법 3천제 형법 총론에도 이 판례가 있습니다. 보안 검색 때 나갈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유효권을 갖지 못했을 때,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보험 사기에 있어서 바로 계약 체결,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만 갖고는, 여기 말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행위만 가지고는 보험금 편취를 하려는 의사에 한 기망행위 실행에 착수한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도 자세히 써놨네요. 한마디로 바로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인데, 이게 있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도 실착 인정되지만, 이렇지 않다면, 이게 없다면 단지 하자 있는 보험계약, 여기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 가지고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말한다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을이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란 말은 이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 나오는 거예요. 생명보험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이게 피보험자인데, 이때 보험계약자가 바로 이 갑입니다.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보험회사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피보험자가 죽으면 돈 나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을 피보험자로 행세하게끔 하는 거야. 알겠죠? 짜가지고, 갑이 병하고 짜가지고 바로 병이 예컨대 신체가 부실해가지고 잘못하면 좀 죽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가지고 바로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생명보험을 체결함에서 제3자가 마치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 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바로 죽었어. 그래갖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인데, 단지 바로 이른바 을이 죽으면 보험금이 지급되게끔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은 제3자인 병을 바로 이 을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것만 갖고, 그 생명계약 체결함만 갖고는 바로 사기죄의 실착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게 바로 1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3번이죠. 그러니까 3번의 경우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4번의 경우는 이걸 우리가 나눠봐야 됩니다. 이미 알면서도 틀릴 수가 있는데, 정범의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 실행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도 정범의 실행 행위에 나갔다면 공범 종속성설 입장에 의해서 바로 실행의 착수 이전에, 기억나시죠? 방조행위 시기에서 A급 판례입니다. 방조행위 시기, 비록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방조행위를 했더라도 공범 종속성설 입장에 의해서 정범이 실행에 나왔다면 정범이 성립합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만약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인 예비 단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건 일단 방조범이 될 수 없어요. 공범 종속성 원칙상 방조범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예비의 방조는 되겠느냐? 왜? 정범은 예비죄니까 정범의 예비를 도운 바로 예비죄의 정범이 되겠느냐인데, 아주 쉬운 거, 여기 키워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비죄의 정범, 우리 판례 인정 여부, 인정 부정, 부정이죠. 이걸 지금 여러분이 예비죄의 방조 인정 여부, 예비죄의 정범 인정 여부를 헷갈린다는 것은 형법을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판례입니까? 우리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인정하죠. 예비죄의 공동정범 인정, 예비죄의 방조, 정범 부정, 이건 여러분들이 채용 때부터 아주 그냥 머릿속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예비죄의 정범은 우리 형법상은 불가벌이에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D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만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은 다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1번이 어려운 판례야. 왜?
여러분이 처음 팔리니까, 최신 팔리니까, 작년 5월달 팔리니까. 그렇지만 객관식의 묘미, 객관식의 특징, 비록 1번만 물어봐가지고 이거 마저 틀려 물어보면 솔직히 뭐 틀린 분들이 꽤 많겠죠. 이거에 대한 답을 못 할 수 많은데, 그런데 2, 3, 4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2, 3, 4는 다 우리가 봤던 판례들이에요. 보안 검색 때 나가지 않았다면 실착 부적. 보안 검색에 나가야만 실행이 착수가 인정됩니다. 바로 이른바 보험계약이 유효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보험계약 체결만 갖고는 유효하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그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정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유효권이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제 특별한 아까 말한 여기 말한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착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험계약 체결만 갖고는 사기죄 실착 인정될 수 없다는 거. 자, 그럼 언제가 실행 착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보험금 지급 청구 시. 자, 바로 사람이 죽었어. 이제 한마디로 을이 지금 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죽은 것처럼 바로 보험금 지급 청구했을 때 실행이 착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 4번은 바로 방중의 시기와 예비의 정범 인정 여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네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자, 13번은 아주 단답적으로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13번의 경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판례들이 많아요. 자, 일단은 정리해 본다면 1번. 자, 여러분이 1번은 최근에 바로 중요한 중간간 불능미수 사건 기억나시죠? 중간간 불능미수 사건. 그리고 또 불능범에 해당하는 A급 판례가 뭐였습니까? 바로 소송병 편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병 편지 사건은 사기죄의 불능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간 불능미수 사건은 불능미수였는데, 그 두 판례 다 공통점은 우리 판례가 위험성 유무 판단을 추상적 위험성 입장에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 입장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구객관설과 추상적 위험성 입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추상적 위험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자, 이게 빠졌어요.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추상적 위험성은 위험성 유무 판단이, 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뭐예요?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위험성 판단의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그러니까 이건 빠져야 되겠죠. 일반인이 인식한, 이건 구체적 위험성입니다. 구체적 위험성은 우리 판례 입장이 아니니까 이게 빠져야 되고, 자,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바로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자, 불능미수에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원시적 불능입니다. 결과 발생이 원래부터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의 성질상 그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요건적 실현이 불가능한 걸 말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능미수에 있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은 뭐 수단의 착오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범죄의 성질상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요건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자, 3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비의 중지. 자, 우리 판례 부정이죠. 예비 문명일을 한 후 실행에 착수해 나가기 전에 자의로 중지한 경우, 이걸 우리가 예비의 중지라고 하죠. 우리 판례는 준용 부정설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 음모의 중지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죠. 이것도 틀리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4번은 여러분이 이제 바로 그 관련 판례가 두 개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첫째가 바로 대마 매매 사건이죠. 대마를 매매한 다음에 이 장사하면 인생 망치겠다고 불태운 경우도 이미 매매죄가 기소가 돼버렸으니까 나중에 자의로 불태웠더라도 이건 중지미수가 아니라 기소가 되는 것이고, 똑같아요.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거하고 가등기를 경유한 순간 횡령죄는 기소가 됩니다. 이 판례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죠. 우리 판례 문제집에 있으니까 가등기를 경유한 순간 기소가 되고, 나중에
기소가 된 다음에 자의로 가등기를 말소했더라도 이미 기소가 돼버렸으니까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고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답은 2번만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4번 문제가 나옵니다.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공동정범의 경우도 전부 다 판례가 나와 있는데 답을 고르는 데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이것도 뭐 혹시 승진시험 봤는데 틀렸다 그러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이네요. 4번이 얼마나 여러분이 기출로도 많이 나오고 강의에서도 강조합니까? 승계적 공동정범에 있어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기억나시죠? 포괄일지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범행을 알았더라도 포괄일지의 범행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범행 전체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답 4번이에요. 이건 뭐 틀릴 수가 없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1번의 경우는 공모관계 이탈인데 실행의 착수 이전의 이탈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덤으로 A급이 실행의 착수 이전의 이탈, 덤으로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이탈이죠. 바로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이후에 포괄일지와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 이탈의 경우는 다른 공범자에 의해서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갑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단계 사기사건 같은 판례 봤죠? 그래서 1번은 O가 될 것이고, 자, 2번 보십시오. 2번은 키워드가 공모입니다. 공모. 그러니까 공동정범이죠. 공동정범은 바로 공모에 의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것이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리가 작용을 해요. 지배를 해. 그래서 바로 결과 발생. 여기서 보시면, 자, 그 실행이 일어났고 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실제로 사망의 결과 발생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독립형행합, 동시범과 다른 거야.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살인죄의 기소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갑과 을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둘 다 공모가 있었죠. 갑과 을이 공모해가지고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는데 A가 총 한 방에 맞아 죽었어. 죽었는데 다만 누구의 총탄에 맞아 죽었는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어. 그러더라도 갑과 을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O가 되겠고, 자, 3번 판례 여러분이 이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특징이 뭐야?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인데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1962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인정합니다. 행위공동설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도 바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그 붕괴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게 성수대교 붕괴 사건 3번도 옳은 문장이죠. 그래서 4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15번으로 갑시다. 15번. 자, 15번은 간접정범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뭐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답이 났을 겁니다. 자, 1번 많이 봤죠? 자, 직권남용 감금죄의 간접정범. 한마디로 바로 이른바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특판사를 이용하여 바로 지금 이용자죠. 그래서 직권남용 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이 동방이병 사건. 여러분이 이제 문서에 관한 저도 봤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바로 동방이병 사건에서 봤듯이 보조공무원 사건. 일반인은 안 되는데 보조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죠. 단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가 허위의 공문서를 바로 초안을 작성했더라도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상사의 결재를 받을 때는 허위공문서 작성 간접정범. 결재 없이 자기가 도장 찍었다, 이름 썼다 그러면 뭐가 돼? 위조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관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할 경우, 이때 이제 작성하는 공무원은 그 점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작성했다고 알지 못하니까 고의 없는 도구가 돼서 이 사람은
허위 공무사 성사가 안 되겠죠. 그 자를 이용한 바로 보조공무원은 허위 공무사 성사 간접정범이 돼요. 대표적인 판례가 동방이병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 3번이 답인데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조하는 보조공무원이 임으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하여 초가 그러니까 권한도 없이 공무원의 도장 찍은 거야. 직인을 부정해서 공문서를 완성했으면 이건 결재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작성권 공무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기가 도장 찍어버린 거야. 이런 경우는 허위 공문서 작성 간접정범이 아니라 이건 뭐가 돼? 공문서 위조가 되죠. 뭐 이 두 개는 비교 판례로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죄도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정범으로 가능하고 따라서 그 점을 모르는 기자를 이용해서 바로 출판물에 명예훼손 간접정범이 인정되는 판례. 기자에게 제보한 사건이죠. 기자에게 제보한 사건.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사건은 안 되는데 기자에게 제보한 사건은 되기 때문에 바로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뭐 이 15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여러분들이 승진시험에 대한 결례입니다. 결례. 자, 다음 넘어갑니다. 16번을 봅시다. 16번 적절치 않는 거 나와 있네요. 자, 16번의 경우는 자, 1번 보시면 가부의 을이 가부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자, 여러분이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 문장이 나오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낙태 교사 사건 판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 여자친구가 혼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낙태를 권유하는데 그 여자가 거절하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낙태할 수밖에 없어서 바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바로 이제 그 여자가 낙태를 했을 때 바로 이때 이른바 피고인의 죄책은 비록 을이 갑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어.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지만 바로 나중에 교사행위에 의해서 범행을 결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교사범의 성립, 이게 바로 낙태 교사 사건이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의 경우는 이건 판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강의, 이론적 문제, 법조문 관련 문제인데 자, 갑이 을에게 A를 살해할 것을 제의했는데 그 제의를 거절했네요. 이게 뭐야? 31조 사망, 실패한 교사죠. 이게 실패한 교사. 자, 31조 사망의 실패한 교사는 효과가 교사자만 교산범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죠. 그러니까 갑은 살인죄의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5가 되겠죠. 3번. 자, 여러분들이 이 판례는 방조행위 시기와 관련해서 방조행위가 바로 기소가 됐더라도 종료가 되기 전에 방조한 경우도 바로 방조범이 된다는 판례죠. 그래서 바로 간호보존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 계속 진료에 사용하려고 바로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용이 아니라 문행이 방조당한다는 판례 5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4번 갑이 을에게 A를 상해할 것을 교사했습니다. 을이 이를 넘어 살인 실행한 경우 자, 여러분들이 이게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에서 이게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자, 원칙적으로는 기본범죄 상해죄의 교사만 되지만 예외적으로 상해를 교사할 당시에 중한 결과 사망이란 못 애경 가능성 내지 과실이 있을 때는 무슨 죄의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다 맞게 썼다가 죄책을 살짝 틀어버렸네요.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말이 됩니까? 이게 살인죄 교사범이 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교사범이란 뭐는 뭐야? 특정한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것인데 이 갑이 언제 살인을 결의하겠어요?
갑이 언제 살인을 상해하라고 했잖아. 상해라고 해도 이것을 살인을 결의하게 한 것을 볼 수 없는가. 살인죄 교사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상해치사죄 결과적 합의 유사가 되는 것이고 요건 애경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17번이 나오는데 합동범이네요. 합동범. 자, 합동범의 경우가 나오는데 실은 1번의 경우는요. 합동범의 문자기보다는 물론 여기는 이제 뭐 특수강도, 합동강도이기 때문에 합동범으로 편지를 했겠지만 오히려 이 1번은 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죠. 자,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이게 아주 우리 통솔과 판립장이 다릅니다. 우리 통솔은 이렇게 안 봐요. 자, 갑과 을이 강도만 공모했어. 그리고 한 놈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한 놈은 칼을 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강도상해죄가 되겠죠. 그런데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놈, 우리 통솔은 강도치상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비록 구체적으로 상해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그놈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강의 때 이게 아주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오. 자, 다음에 이제 2번의 경우는 키워드가 이거죠. 바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모관계 이탈이죠. 그러니까 비록 강도를 공모했지만 그중 1인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이탈해버렸다면 바로 이른바 합동을 인정할 수가 없죠.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강도의 합동범이 성립할 수가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강도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수가 없죠. 협동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2번은 틀렸네요. 자, 그리고 3번의 경우는 자, 여기까지는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마지막에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는 가담자는 물론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으면 합동범은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죠. 바로 1998년 우리 판례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전합제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록 현장에서 실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절도는 안 되더라도 기능적 행위가 인정되니까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네요. 자, 4번. 갑, 은, 을병과 실행행위를 분담을 공모하고 을과 병의 절취행위 장소 부근에서 갑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왜? 장소 부근이니까 절취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가 있겠지만 바로 절취행위 장소 부근에서 바로 차량 내 대하고 있다면 이것도 합동이다.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든지 차량을 대하고 있다든지 이것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 그래서 합동절도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절취 현장 장소, 절취 장소의 부근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 즉 합동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범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8번으로 가죠. 자, 18번은 죄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죄수. 자, 죄수도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박스 문제가 바로 연결형 문제로 나왔네요. 조합형 문제 중에서도 연결형 문제고 기억은 여러분이 뭐 자주 봤던 A급 판례입니다. 굉장히 뜨고 있는 판례. 작년 일반 채용시험도 나왔죠. 보이스피싱 바로 이 사기 사건인데 보이스피싱 범죄 범인 갑이 A를 기망해 가지고 A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이체받는 순간 사기죄는 기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출했더라도 바로 이 도리 인출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횡령죄가 불성립한다는 거. 그러니까
별도로 해놓지는 안 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위탁관계한 보관이 부정되기 때문에 보관자가 아니고, 또 기소가 된 다음에 이제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침해된, 이미 바로 일단 입금된 순간 침해된 바로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이지 새로운 법익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O가 될 것이고, 니은은 더 고전적인 판례죠. 고려청자 사건 작물보관죄가 성립을 하고 그 이후에 처분했더라도 이미 그 작물의 소유자의 주권행사는 침해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임으로 처벌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대표적인 불가벌적 사후행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디귿번. 자, 여기 서버가 압수된 다음에 다시 바로 장비를 갖추어 여기에 범위의 갱신이 인정됩니다. 범위의 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일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건 이른바 의사가 다르니까, 각각의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연속범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행위에 대한 범죄는 성립하나 제2행위 음란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범죄 불성립 아닙니다. 바로 범위의 갱신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바로 범죄가 성립해서 실형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자, 리을 열차 승차권 사건도 가장 고전적인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하는 가장 고전적인 판례가 리을과 니은입니다. 여기도 바로 열차 승차 사건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O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바로 OOXO가 돼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 뭐 이것도 솔직히 틀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생기초적인 바로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이제 19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1번의 경우는 키워드가요. 자, 자격도 없었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임명된 것도 아니고 이거 두 개 키워드야. 그런데 여기는 논점이 업무입니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의해서 계속적 반복적인 사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의 사무가 꼭 면허 유무, 자격 유무를 불문하기 때문에 바로 자격이 없더라도 바로 업무가 되니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바로 이것도 업무자다. 그러니까 함정, 자격이 없다고 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해서 바로 이른바 그 업무가 부정된 건 아니라요. 업무의 사무는 주된 사무, 후적 사무, 또 업무상 과실상죄 같은 경우는 공적 사무, 사적 사무 불문하고, 그리고 면허 유무나 자격 유무도 불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2번도 뭐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경우죠.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자, 이때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있어야 되니까 틀렸죠. 자, 그리고 3번 판례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객관적 주의 위반이니까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바로 회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 의무, 또 회피 의무,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과실 의무를 판단할 때 많이 들어봤죠? 같은 업무와 직무의 종사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객관설 O가 되겠죠. 3번은 O. 그리고 4번. 자, 조심할 거. 이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판례인데, 참고로 말하면 2021년 작년 변호사 시험 기출입니다. 변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최신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집에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이 없는 게 많겠죠. 왜? 작년 변호사 시험이니까. 그래서 뭐 제 그 문제집, 판례 문제집에는 있는데, 왜? 작년 변시 기출이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이걸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법인의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뭔 말이냐? 여러분이 법인은요,
대표 기관에 의해서 바로 어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 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법인의 직접 책임. 그러니까 대표 기관에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게 법인에게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고 그건. 그러니까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법인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있냐 없냐를 물어야 되겠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선임 감독상의 주임의 위반이 있냐 없냐를 물어야 되겠지만 바로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 기관이니까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맞는 말. 이때 대표자의 과실에 바로 의한 위반행위, 대표자가 과실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경우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닙니다.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이고,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자신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과실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고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자신의 바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그래요. 제 생각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판례가 4번 판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번 판례는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최신 판례가 아니야. 옛날에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보니까 이게 최신 판례 문발을 공부해서라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이건 작년 변시 기출문제 외에는 안 나왔으니까 작년 변시 기출문제를 본 경우만 바로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작년 변시를 안 본 사람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눈치상으로 자, 법인의 대표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4번은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겠는데, 참고로 4번이 설사 모르더라도 이 19번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이 3번이 너무나 명확한 답이고, 여러분이 문제집에서 3번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가 바로 행위자의 주의 정도, 그럼 틀리죠. 보통인의 주의 정도, 같은 업무와 직무의 정사는 얼마나 이거 뭐 기본적인 판례니까 3번이 답이버리기 때문에 설사 4번을 몰랐더라도 19번을 득점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